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토크쇼 일부 진행을 맡은 황성기 변호사입니다. 네,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부 주제는 내란을 넘어 민생 회복인데요. 백주선 변호사님께서 먼저 기조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가지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떨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기쁘고 그래도 제가 좀 잘 살아왔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더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제가 고민해서 이 행사를 좀 기획을 했었는데,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대담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기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이런 말이 이제 조금 식상한가? 국민들에게 좀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평가하거나 표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 내란 타령은 그만하고 먹고 사는 얘기하자, 이런 사람들 꽤나 있죠. 다른 당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란 종식이라는 과제는 작은 주제가 아니고 작은 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란이라는 것이 결국 정치 체제나 국가 체제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을 종식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잘 회복하고 발전시키느냐라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지갑, 밥상, 일자리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하고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내란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검찰을 개혁하고 법원을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내란 극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벌써부터 내란의 피로를 느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을 극복한다는 것이 이 내란의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확실한, 그리고 그야말로 내란을 넘어서는 그런 방향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인 이 자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단순히 내란을 성토하고 그리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여기 계신 김남근 의원님이나 이현욱 전 GH 사장님이나 또 많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내란을 넘어서 민생을 회복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이 자리를 삼았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란을 넘어서서 민생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를 함께 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 변호사님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벌써 12월 3일로부터 우리가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12월 3일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밤잠도 못 자고 불안해서 거리로 나와서 한겨울에 눈 맞아가면서 몇 시간씩 목청 높여 시위를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사실 계엄은 간신히 막아냈는데 그 후에도 탄핵 선고도 지연되고 그다음에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다들 힘든 시간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특히 또 대담하러 오신 분, 의원님하고 사장님, 그리고 특히 백주선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누구보다도 또 최전선에서 이 내란을 막아내셔야 했기 때문에 더 힘든
시민들보다 더 힘들거나 못지않은 그 치열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 백 변호사님 그 내란 당일에 소식을 듣고 계엄 맞겠다고 남양주에서 그 추운 날씨에 한밤중에 국회 앞으로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제가 얼굴이 반쪽이시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놀라셨는지.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내란 지금 제대로 진압이 됐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두들 바쁜 시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는지 먼저 근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 변호사님부터. 예, 숨가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기조 발언을 했으니까 요즘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숨가쁘게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그 남양주 톨게이트에 아침마다 나타나신다고 들었어요. 예, 지난주 일주에는 그 남양주 이폐 IC 쪽에 서서 1시간 정도씩 과다한 통행료 인하 문제를 가지고 1인 시위를 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것 같아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남양주 시청 앞에서 두 가지 주제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사능 수치 초과한 폐 건축자재 사용한 것에 대해서 현직 시장이 이 시정 명령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하는 것과 그리고 그 수석 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가 굉장히 비싼데 그 부분을 시에서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의원님 근황 좀 저희가 궁금하네요. 네. 네. 일단 뭐 저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두 개의 전선에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란의 종식의 전선에서도 좀 획기적인 이제 성과를 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도 강한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좀 이재명 정부가 이제 바닥에 떨어진 우리 경제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어려워진 우리 민생들을 이제 다시 회복해내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그런 어떤 성과들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 두 개의 전선에서 성과를 좀 내야 되는데 좀 때로는 요게 이렇게 둘이 잘 종합이 안 되고 좀 따로따로 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균형을 잘 잡고 저희가 그 두 군데에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란 종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까 이제 또 다시 꼿꼿이 이제 고개를 쳐들고 또 뭐 일단 검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관료 조직 속에서 이제 내란에 동조하고 뭐 때로는 가담했던 그런 세력들이 또 이제 목소리를 키워내기 시작을 하고 힘들을 규합하려는 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단호히 대처를 하고 이번 기회에 뭐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 헌법 침해, 헌법을 위했던 그런 이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해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재판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려가 되는 건 어쨌든 윤석열 재판이 이제 그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뭐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판결은 쓰고 가겠다 그러는데 뭐 변호사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2월 달에 선고한다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이제 2월 달 선고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1월 말쯤 되게 되면 이제 변론 재개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딱 하나 날라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길 한 4월쯤에 잡아놓고 자기는 인사이동해서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새로운 판사가 와서 또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또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또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1월 초가 되게 되면 이제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데 또 다른 별건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 되는데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또 과거 구속 취소했던 것처럼 또 이제 풀어주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상상들이 이제 막 되는 거죠. 그러다 느닷없이 그게 실현돼 버리게 되게 되면 또 상당한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어쨌든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왔던 재판부에서 이제 요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결을 좀 완결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고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잘하거나 그것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또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미 상당히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 3년과 특히 이제 내란을 거치면서 뭐 그 우리 경제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내수 경제도 불러일으켜 세워야 되고 또 무너진 여러 산업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들의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제 여러 작업들을 해야 돼서 뭐 이걸 위해서 이제 뭐 그 금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 쪽으로 쏠린 돈들을 이 뭐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그런 첨단 전략 산업에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금융 개혁 작업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그 3년 동안에 이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한 반토막이 났어요. 2022년도에 직전 3년에 비해서 한 26% 정도 착공 기준으로 주택 공급이 줄었고 2023년에는 이제 한 56% 정도가 줄었고 2024년에 한 40 몇 프로 정도가 이제 줄었습니다. 근데 그게 착공 기준으로 하면 3년 후에 이제 주택 공급이 되는데 2022년에 착공이 안 된 게 지금 이제 주택 공급의 절벽으로 지금 후유증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2023년에 한 56%까지 줄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 서울 지역에 있어서의 굉장히 부동산 불안의 씨앗들을 윤석열 정부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저희한테 이제 넘겨준 상황이어서 좀 비상하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상당히 좀 유능하고 또 잘 체계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도 저희가 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에서 뭐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만큼 저희가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제 그런 상법 개정, 지배구조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신뢰를 가지면서 이제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뭐 상당히 좀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기운들을 잘 모아가지고 또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내고 우리 또 민생의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내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도 좀 성과를 보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주선 변호사가 만일 이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한다면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이제 각각 힘을 잘 배분해 가지고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도 많이 쌓았고 또 그런 능력도 있고 이제 그런 역할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지내냐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내란 종식을 위한 이 분야에 있어서도 또 열심히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바닥에 떨어진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또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국회 밖에 계신 또 여러 전문가들이나 또 그런 우리 시민운동가들 뭐 이렇게 같이 또 힘도 모으고 또 국회 내에서도 또 여기 의원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만 이제 여기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 GH 사장님이신 이현욱. 예. 저는 사실 이게 수도권 동부권 도시 미래 전략 발전 방안 이게 패널인 줄 알았어요. 살짝 바꿔봤습니다. 제가 일부 패널이더라고요. 일단 남아서 좀 더 해주시면 예, 와서 좋습니다. 약간 당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GH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경기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인데요. 결국 경기도 문제를 잘 해결해야 수도권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문제가 수도권 문제죠. 특히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거의 수도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던 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은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이상하게 과거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까지 온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난 한 60년 정도 아주 압축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하고 비교하면 뭔가 사람들이 기대 수준이 잘 안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굉장히 못 살았기 때문에 아주 후진국이었거든요. 특히나 이 부동산 부분은 과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 도시들과 비교해야 됩니다. 외국의 선진 도시들은 200년, 300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네.
뉴욕 같은 데도 비교적 최근에 만든 도시인데, 물론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만 도시계획 자체는 비교적 최근에, 한 150년 전에 대대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기간에 굉장히 못 살다가 압축 성장을 해서 어떻게 우리는 계획도 없이 했어요. 네, 우리는 성개발 후 계획한 나라예요. 네, 그런 데서는 아주 좋은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선진국 시민이 됐는데 우리의 도시들 부동산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과거와 비교해서 그때보다 잘하고 그때보다 잘하고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좀 금융에도 관심이 많은데 제가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과잉채무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룰 때 항상 나오는 거는 외국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GDP 대비해서 몇 등이다. 또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얼마고,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가 뭐 세계 5위다, 4위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금리도 외국하고 비교하잖아요. 네, 외국은 기준금리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다. 근데 부동산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은 과거가 자꾸 비교해요. 예,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외국하고 비교, 선진 도시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들은 얼마만큼의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좋은 집을, 적정 주택을 제공하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통근 시간을 제공하고 있느냐, 이런 모든 통계에서 OECD 국가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압도적으로 꼴등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근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우리 선진국 기준입니다. 뭐 또 아주 후진국들은 뭐 지금도 도시화 되면서 통근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선진국 중에 통근 시간이 늘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고를 다시 해야 돼요. 전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도시인가, 선진국 수준의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말 사람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있는가. 예,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전부 다 아닙니다. 아주 후진국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들에게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대대적인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예,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내란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결국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궁극적인 내란 극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예, 제가 이거 막 준비할 때 사람들한테 기획안을 보여줬어요. 어떠냐, 재밌어 보이냐. 한 개도 재미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변 활동할 때 1대 스승님, 2대 스승님 같은 분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조금 있다면 다 이 두 분들한테 배워서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갈수록 앞에 이제 분들이 약간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런 표정으로 있어서 한편 재밌습니까? 네, 다행이고요. 하여튼 되게 소중한 분들이고 이분들한테 제가 많이 배워서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백준환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 기획하신 의도도 그렇고 기조발언에서 민생 회복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정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보면 서민의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재벌들은 뭐 누가 정치하든 상관도 없고, 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 내란으로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헌정 위기가 서민들의 민생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백주성 변호사님. 저는요, 기본적으로는 상시적 불안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이제 잘 극복했다고 봅니다. 잘 극복했지만 윤석열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1차는 실패하고 2차에 대해서는 되고, 그리고 탄핵 재판 절차가 다른 재판 절차에 비해서, 예컨대 박근혜나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것이 전복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내란 세력이 등장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그래서 이것을 끝내려고 하는 그 과정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공포, 그리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속 새롭게 확인됐던 내용들이 사람들의 생명이 오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공포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충격과 공포를 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한다거나 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됐고, 그것이 경제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다행히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한 그 지도력으로 외교와 안보, 그리고 새로운 질서들을 잘 수립하거나 아니면 회복하면서 점차 안정이 되고 우리 국민의 트라우마가 조금씩 극복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재판 절차, 내란 재판 절차에서 갖는 그 두려움이 일상적으로 존재함으로써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 그로 인한 정상적인 활동의 어려움이 이 문제의 가장 큰 피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그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또 전가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현욱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이현욱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는 주거와 관련해서 주거입니까? 다시 네. 여쭐 거고요. 예. 가장 물론 그렇습니다. 내란의 주동자들, 윤석열과 그 가담자들, 추종자들을 명확하게 단죄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명확하게 처벌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에 하는 과정으로서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의 개선으로서 내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과정이 가장 첫 번째의 내란 극복의 과제인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경제 활동의 정상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새롭게 비상했다기보다는 왜곡돼 있고 억눌려 있던 시장 구조와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패턴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회복되는 것만으로 해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신호를 주고,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여러 지표가 좋아지고 실제 만족도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민생회복기금처럼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이 한번 만들어진 순환이 다시 한번 선순환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민생 하면은 이제 저희가 부동산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주거불안 또 전세값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 이현욱 사장님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기본주택을 설계하신 그 전문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주거정의의 관점에서 공공기관, 특히 이제 GH공사 같은 그런 그 기관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그 주거정의를 실현할 방법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저는 주거 문제는 이제 헌법에 이제 그 주거권, 뭐 우리가 그걸 이제 대체로 법률가들은 뭐 좀 추상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는 프로그램 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거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주거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최선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주택 가격의 안정에 방점이 주어지면 이게 잘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요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보시면 어떤 물건 가격은 사실 금융 상품화되기 쉽습니다. 그 물건 가격은 사실 좀 등락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금융 상품은 좀 등락이 심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 헌법이 요구하는 주거권이라는 거는 어떤 주택 가격을 저렴하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주거권이라는 거는 자신의 삶의 형편에 맞게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물론 그걸 살 수도 있겠고 새를 살 수도 있겠고 뭐 하지만 그거는 뭐 형태 불문하고 나라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만, 공공주택을 아주 많이 공급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하는 데도 있고, 공공주택도 분양 형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임대주택을 많이 공부하는 데도 있고, 뭐 형식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목표는 보편적으로 국민 대부분에게 주거권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정책 의지가 1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헌법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적정 주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정 주택을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라는 국가적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적정 주택은 3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 출퇴근이 편해야 됩니다. 저는 출퇴근이 40분을 넘어가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OECD 국가, 상위권 국가들은 평균적인 출퇴근 시간이 20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출퇴근이 1시간이에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필요한 편의시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일상적인 필요를 누리기 위해서 멀리 안 가도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는 소위 15분 도시라는 개념들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적당해야 됩니다. 내 소득으로 집을 살 때 또는 내 소득으로 새를 살 때 가격이 적당해야 돼요. 그리고 쫓겨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지켜야만 적정주택인데, 이런 적정주택이 대한민국 수도권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면 주거 안정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정주택을 어떻게 대규모로 공급할 것이냐, 정부 정책은 거기에 주어져야 되고요. 정부는 정부의 최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네. 다만 기존의 주택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감수할 일입니다. 그런 정책적 용기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기사 하나에 우리나라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일반 평균적으로 그게 건강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 김남근 의원님이 이제 그 시간 촉박하실 것 같아서 먼저 좀 저희가 바꿔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의원님 최근 특히 이제 쭉 의원 활동 하실 때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계속 그 현장에서도 일하시고 의회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 시장 질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관련해서 그 대규모 이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이나 아니면 이제 그 프랜차이즈 상권들의 갑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소상공인을 보호할 공정거래 방안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소상공인들은 일단 전반적인 경제가 바닥이다 보니까 이제 매출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3년이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써야 될 시점이었는데 거꾸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긴축 재정을 쓰면서 어떻게 민생을 외면했다 뭐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타격을 많이 받았고 또 내란 과정이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니까 이제 가게들 소비자들이 다 지갑을 닫아가지고 매출이 상당히 급감을 해서 이제 거의 생존의 위기에 이제 몰려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뭐 민생 소비 쿠폰,
이런 것, 또 지역 화폐,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내수를 좀 끌어올리려는 이제 이런 정책들을 좀 써왔고, 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는 좀 바닥에서 좀 터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좀 적극적인 좀 재정 정책을 결합해서 이런 좀 내수 소비를 일으키려는 정책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입장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는 사이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독립자영업자에서 점점 이제 본사하고의 어떤 거래 관계를 맺고 영업을 하는 식의 이제 소위 이제 종속적 자영업자로 많이 이제 변해갔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이제는 종속적 자영업자, 그러니까 소위 가맹점, 대리점 이렇게 점주라고 표현하시는 이런 분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죠.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뭐 편의점도 다 독립자영업자가 아니라 지금은 다 이제 점주들이시잖아요. 뭐 지금 주변에 있는 뭐 그런 햄버거, 뭐 무슨 뭐 피자 이런 거 다 이제 점주들, 종속적 자영업자들인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본사 이제와의 관계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렇게 공정한 거래 관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본사가 이제 부담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필수 물품이라 그러면서 이제 시중에서 다 살 수 있는 것도 뭐 치즈도 수배로 사라 그러고, 뭐 옛날에 이제 어떤 김밥집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시중에 있는 단무지보다 막 10배로 사라 그러고, 이제 진동벨 이런 거 이제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뭐 그것도 뭐 몇십만 원 주고 사라 그러고, 최근에 다시 뭐 인테리어 다시 뭐 다 하라고 강요하고 이제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그래서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가맹점 사이에 있어서의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타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저희가 이제 봤던 거는 뭐 유능한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서 개입을 해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이런 거는 저희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 대리점주들 스스로가 이제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들이 이제 본사하고의 이렇게 어떤 단체 교섭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바꿔 나가는, 거래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뭐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이런 데하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거기에 입점해 있는 이제 입점 상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하고의 이제 이런 집단 교섭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단체 교섭 4법 그래가지고 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온라인 플랫폼법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다 그런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이제 협상법들이 이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가맹점법이 뭐 그건 이제 당연히 이제 윤석열 정부나 지금 야당에서야 뭐 자기들의 철학하고 반대된다 그래서 이제 강력히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패스트 트랙에 올려가지고 패스트 트랙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를 지금 통과할 시점이 와가지고 연내에 이제 일단 가맹점부터 저희 처리한다, 이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또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입법을 좀 추진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은 굉장히 좀 중요한 법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공약으로 추진했고 그러는데, 문제는 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이제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 대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걸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세 협상 과정에서는 이제 플랫폼의 풀자도 못 꺼내는 상황이 돼서 이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법 개정 추진들을 지금 다 이렇게 멈춰 있고 그랬던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뭐 팩트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문안이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규제에서 미국을 차별하면 안 된다니까. 일단 미국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것만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미국이 노린 거는 이제 유럽하고 지금 구글, 애플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유럽과 한국이 동조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독과점 규제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유럽식의 독과점 규제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속도 조절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배달의 민족, 뭐 쿠팡이츠 같이 배달앱 시장에서 과도한 수수료 문제라든가, 뭐 배달비를 자영업자한테 전부 전가한다라든가, 뭐 일방적으로 뭐 거래 조건들을 변경한다라든가, 뭐 가격들을 가맹 점주들이
그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뭐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이 정한 가격대로만 판매를 하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부도 요거는 뭐 직접 그렇게 미국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은 게 아니니까 요건 빨리 좀 추진을 하자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엊그저께도 이제 뭐 저희가 그 대통령실에 뭐 정책실장한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만 뭐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고 미국이 뭐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그 해석의 문제로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온라인 플랫폼법을 이제 좀 추진하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좀 불기울어진 운동장 뭐 불균형한 그런 거래 조건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서 자영업자들이 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들을 좀 시리즈로 세트로 지금 추진하는 것들을 이제 좀 본격화할 이제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방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매출 경제 이런 것들을 좀 살리는 거, 과도한 채무에 대해서 지금 채무 조정을 통해서 어떤 채무 부담들을 좀 덜어주는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종속적 자영업자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거래 관계들을 그 어떤 단결된 힘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거래 조건을 개선하면서 자기의 처지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몇 가지 더 주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일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그냥 뭐 1부는 못하더라 2부에는 분양 사기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좋겠고 지금 관련한 피해자라든지 단체들도 와 있어서 플로어 얘기를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MBK 사모펀드에 의한 먹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뭐 민병교 의원님이나 김남건 의원님 등등 많은 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민생 회복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1부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고 또 2부에 패널도 계셔서 제 생각에는 1부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김남건 의원님이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같이 계셔도 더욱 좋겠고 그래서 옆에 붙이는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1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네.